네, 안녕하세요. 상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회인데요. 그 50, 100 이런 식으로 그 시험 보겠습니다. 그 홀수에는 50점, 그 짝수에는 100점 이렇게 그 시험을 보고요. 뭐 일정 진행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고 간단하게 간평하고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작년하고 다른 게 6회 끝나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정리 시간 한 해 이렇게 가졌는데요. 원래는 시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도 없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짧은 형의 단답형의 논점 이런 형태로 이래 출제되다 보니까 조금 이래 폭넓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한 20개만 이래 뽑아가지고 이래 정리를 시키다 보니까 너무 그쪽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래 출제되면 대신 뭐 장점은 잘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대신에 다른 부분이 나와버리면은 사고를 이래 안 해버리는 생각이 막혀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강의 시간에 조금 이래 빠르게 총정리를 이래 여러 번 하는 걸로 이래 정리하고 될 수 있으면 지금 목표는 진도를 누적 진도로 해가지고 계속 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1회차부터 해가지고 무조건 강의는 1회차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누적 진도로 그 대신 꼼꼼하게 이래 다 잡아 볼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거 아닙니까? 100분 100점짜리 시험을 보고 또다시 이래 설명하는 거는 좀 힘들 테니까 짧게 예습이 데이터는 전자해서 핵심되는 쟁점들 위주로 이래 짧게 이래 처리하고 이래 강의를 이래 진행할 테니까 그런 취지로 이래 따라오시고 채점을 지금은 3기 때부터는 2명을 이래 2기 때 했던 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을 이래 보완해가지고요. 2명이서 이래 채점을 좀 번갈아 가면서 이래 하기로 이래 했으니까 한번 다른 사람한테도 한 번씩 이래 받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래 바꿔가지고 한번 채점을 하고 지금은 교재를 바꿀 정신도 없겠지만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겠지만 그리고 절대로 다른 교재나 이런 것들을 이래 봐서는 안 되고 있는 것도 지금 다 못 볼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재를 이래 반복해서 이래 정리한다라고 이래 생각하시면 되게 될 거고 누구나 힘들고 공부한다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게 그냥 잘 돼 있는 것처럼 아무 불만 없이 앉아 있어도 다 걱정거리 한 짐을 이래 가지고 이래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 불안하고 공부가 안 돼 있고 또 힘든 상황이고 또 1차 끝내고 오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되게 좀 피곤한 상황이 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같은 입장에서 같은 취지에서 이렇게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신에 이제 답안지나 시험에서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 내 답안지를 나는 좀 이렇게 1차 치고 온 사람이니까 좀 이쁘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다시 원서 접수해가지고 다시 모든 답안지가 동일한 취급을 이래 받게 되는 게 그게 2차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해지지 마시고 중간에 뭐 내가 몸이 좀 아팠으면 나를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법된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약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서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답안지만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지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 이제 양에 치여버리기 때문에 지쳐버리는 현상이 이래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자꾸 이래 받아들이시고 자꾸 웃으시니까 이게 말을 헛소리가 이래 돼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양에 자꾸 치이는 시험 보는 분들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공부를. 그러니까 많이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못하겠다 생각되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왜 많아서 못하겠다. 못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잖아. 일단은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래 다 끌고 가려고 하지 마라. 아시죠? 자꾸 소화도 못하는 걸 그걸 다 끌고 가려고 이래 스트레스 받는 거 그게 오히려 버리는 것보다 더 안 좋은 현상이 생기니까요. 그래 양이 자꾸 이래 치지 말고 그렇다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혀 째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강력을 강력을 늘 말씀드리지만 좀 집중적으로 할 거는 외울 거는 외우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3개밖에 못 외우겠다 그러면 나머지 10개는 읽어라도 보라 이 말입니다. 읽어라도 보고 이래 넘어가고 그다음에 3개를 집중적으로 외우고 이렇게 강력을 이렇게
두시면 되니까 자꾸 이렇게 10개를 다 못 외우겠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 문제는 3문제다. 아직 3문제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든 늘 말씀드리지만 브리타가 나온다. 아직 이상한 거 브리타 의외의 문제가 이래 나오게 돼 있으니까 굳이 뭐 100개 외우나 10개 외우나 브리타 있는 거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직 동일하게 이렇게 되게 되니까 자꾸 이래 엉뚱한데 자꾸 조건을 이렇게 삼지 마시고 나머지 시간 10개 중에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거 한 3개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래 잡아둘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분량에 자꾸 치면 안 돼. 특히 민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못 외우겠다고 양이 많아서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문제도 2문제밖에 없다. 아시겠죠? 오늘 문제도 이래 2문제밖에 없고 다음 주에 100점짜리 시험 볼 때도 4문제밖에 안 내. 아직 4문제만 딱 낼 거니까 40개를 못 낸다고 내가. 그러니까 딱 4개만 낼 거라고 4개만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될 테니까 4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4개만 외우면 이렇게 되게 될 테니까 사소한 문제점이 양이 좀 많고 외울 게 많고 잘 안 외워지고 단어가 어렵고 뭐 이런 거 빼놓고는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중요한 거 잘 해라. 중요한 거는 반드시 외우겠다. 이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회차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시험 범위에서, 수치하고, 그 다음에 판결의 긍정, 변론정결로 생긴, 그 다음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의 편치, 이런 내용으로 원래 1회차 진도 범위가 됐는데요. 수차를 먼저 한다. 판결의 종료, 그 부분을 항상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먼저 하겠다라고 잡아들었고, 2기 때 시험을 재소금지하고 객관적 범위, 말소소송, 그 부분을, 2기 때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로 따지면은, 오늘 문제 2번하고요. 2번하고, 8번을 2기 때 받는 겁니다. 2기 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걸 오늘 또다시 보기는 뭐 해가지고 빼버렸고, 일단은 오늘 하는 것 중에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될 거는 재소금지입니다. 재소금지가 가장 1순위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논점이기 때문에 재소금지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재소금지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게 8번 문제입니다. 말소소송요. 객관적 범위에서 말소소송. 그러니까 말소소송에서 소송물은 민법 214조 방해배제 청구권, 그게 소송물이기 때문에 위조됐다. 그 다음에 허위 표시다라는 것을 말소를 이유 있게 하는 공방에 불과하다. 공방에 불과하니까 그거는 동일한 소송이 되게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8번 문제를 바로 볼 때 느낌이 하나 더 떠올라야 될 게 하나 있었는데, 주관적 범위 안 쓴 사람들 그거 떠올라야 돼요. 주관적 범위 안 쓰신 분들. 그러니까 기판력에 저촉됩니까? 라고 출제가 됐다면 항상 순서는 주관적 범위부터 판단에 들어간다. 주관적 범위. 그러니까 짧게라도 쓰고 넘어가야 된다. 쓰고 넘어가고 주관적 범위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주된 논점은 8번 문제에서는 말소소송에서 소송물이 뭔가, 소송물이 뭔지, 즉 객관적 범위와 관련되는 문제가 주된 논점인데요. 검토는 항상 주관적 범위부터 먼저 검토하고 넘어간다라고 기억하시고, 문제 말미에서 법원의 조치를 물었을 때는 항상 써줘야 될 거, 기판력 문제 나왔을 때 모성금지, 반복금지다. 모성금지, 반복금지 문제로 처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판례가 모성금지를 해서 왜 기각의 경우에는 패소한 사람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왜 기각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반복금지설에서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그쪽을 비판하는 논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 자체가 승소자와 패소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답안지에 써달라는 게, 그게 수험에 있어 문제고요. 그런 취지가 되니까, 법원의 조치를 물었을 때는 반드시 형태로 모성금지, 반복금지 형태로 답안 구성을 하시고, 반복금지설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그냥 각하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끝에 판례와 반대되는 견해를 검토했다면 판례에 따를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걸 한 줄 더 써줘야 된다. 판례에 따를 때 어떻게 처리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잡아줄 수 있도록 정리하시고, 이게 사법시험 기출문제인데요. 간단한 논점이 사법시험에서 최근에 2번이나 나왔거든.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오히려 노무사 수준에도 충분하게 출제될 수 있는 기판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부적으로 기판력을 잘라 묻는 시험이 아니라고, 노무사 시험이 사법시험처럼요. 그러니까 기판력의 쟁점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출제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법시험에서 기판력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상기항변입니다. 9번요. 9번 상기항변과 관련된 기판력 발생되기 위한 요건, 이게 사법시험 쪽에서는 이걸 가장 A급으로 뽑고 있거든. 그러니까 상기항변, 수동채권 요건, 자동채권 요건, 이걸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뽑고 있는데, 그쪽은 오히려
기판력의 세부 논점을 잘라서 출제한다고, 잘라서 이래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게 되고, 진정명의 회복을 논의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게 10번이거든요. 10번 쟁점들. 이것도 이 사법시험에서는 전화폐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논점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노무사 시험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출제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원론적인 형태로 이렇게 크게 묻더라 이 말입니다. 크게 이렇게 묻게 되는 그런 그 스타일로 이렇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세부적인 그 잘라서 이렇게 묻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출제 경향이 좀 잘 안 맞아.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쟁점이다 보니까 판례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늘 그때 2기 때 말씀드렸지만 자동채권에서 그 기판력 상기항변에 대해서 기판력 생기기 위한 요건으로서 자동채권 요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동채권 요건, 소구채권이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소구채권일 때만 기판력 인정되고 동양으로 제출된 수동채권이 동양으로 제출된 거, 그것은 기판력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판례 표현, 그 태도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고, 진정명의 회복을 논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허용성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인정되는지 여부, 그래서 소유자가 인정하는 거죠. 소유자가 말소 대신에 진정명의 회복을 논의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가능하게 되고, 그 소유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함으로 해서 소유자가 될 수 있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 상속 이런 것처럼 등기 없어도 소유자가 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거든. 따라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돼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자로 인정된 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 기억을 해가지고 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진정명의 회복을 논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허용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쟁점이 됐던 게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다시 진정명의 회복을 논의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지, 그게 쟁점이거든. 그 부분이 그 논점이니까 판례만 검토하고 넘어가면 돼. 판례만 검토하시고 이래 넘어가시고, 오히려 우리 그 노무사 시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말소처럼 이런 것들을 오히려 크게 묻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오히려 시험 적합성에는 오히려 8번이 더 맞지 않을까. 8번을 더 시험 적합성으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제소금지는 워낙 중요한 논점이고, 이거는 소극적 소송 요건으로서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중복 소송까지 작년에 출제가 돼버렸잖아요. 출제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남은 소극적 소송 요건이 이 제소금지 논점이니까 이거는 완전 특이급으로 보셔야 돼. 특이급으로 이렇게 잡아두시고, 출제 가능성은 단문 출제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소금지가 그 사례로 만들어졌는 게 3번이거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이 사례 문제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이렇게 하게 한다면은 너무 어렵게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이게 제소금지를 사료로 이래 만들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게 되니까 이거는 너무 이래 우리 시험 스타일상 이래 맞지 않은 거니까요. 오히려 제소금지는 출제되면 단문 스타일로 이래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이래 보게 되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보고, 짧은 준사례 형태로 이래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 짧은 준사례 형태, 작년에 처분권주의나 조합의 문제 이런 논점을 이래 묻는 스타일로 이래 출제하려면 그러면 말이 길어져야 돼. 왜냐 그러면 제소금지 논점이 되려면 일단은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 선고 후 소차를 해야 돼. 소차를 해놓고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게 제소금지가 되거든. 그러면 문장이 좀 길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만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소금지는 오히려 단문 형태의 스타일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이래 많을 때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제소금지 암기가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2기 때 답안지 쓰신 분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소금지다. 제소금지고, 오늘 제소금지를 낼 거라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오셨는 거, 그게 맞아. 오히려 시험에는 그게 맞다고. 오늘 모의고사는 배려버렸지만 시험 스타일로는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소금지를 먼저 잡아야 돼. 제소금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말소 사례 문제로 이래 나올 만한 게 말소 문제, 그 논점을 정리하고, 판결의 편치는 아주 다시 A급으로 올려버린다고 이래 말씀드렸는데요. 이 판결의 편치 오늘 단문 쓰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는 꼭 판례적 논점을 정리해야 되니까, 특히 소송법상 구제책에서 4번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항소서를 따르고 있다는 거, 그걸 잘 적시하고, 그것만 쓰면 안 되고 이거는 판례를 비판하는 이시영 교수님 검토 써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도 써주고 검토도 같이 써줘야 돼. 세 가지 논거가 써줘야 됐어요. 오늘 세 가지를 비판 논거로 이래 써줘야 되니까, 조문에 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법적 불안 상태를 너무 방치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신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론들, 이런 세 가지 비판론을 이래 근거로 해가지고 이래 써주시고, 예, 판결의 편치가 문제점에서는 또 잘 처리되어야 될 게 의의뿐만 아니라 이게 일단은 유효가 된다는 걸, 유효한 판결이라는 걸 적시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유효한 판결이다 이래 적시해주면 안 되고, 조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그 사실 451조 재심 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심 사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일단 재심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조문에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이거든. 이런 그 입법자의 의도니까 일단은 재심이라는 게 일단 유효한 판결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유효하게 확정돼야지 재심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그 조문을 근거로 해서 일단은 유효다라는 거 그걸 잡아주고 다만 이제 그 피해 당한 사람을 구제하게 만들겠다. 그게 소송법상구제책, 그 실체법상구제책 이렇게 그 정리하고 실체법상구제책이 배점이 더 많아요. 배점이 더 많이 이렇게 처리됐는데 왜냐 그러면 이게 그 재심을 거쳐야지 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지 아니면 재심 없이도요. 재심 없이도 바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이래 청구할 수 있게 되는지 그에 대한 학설 대립을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그 판례를 부당이득 문제와 불법행위 문제와 집행 종료 전의 문제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가지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원칙은 재심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률상 원인 없는 거부가 이래 되게 되니까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 재심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게 판례. 근데 불법행위도 원칙은 먼저 재심을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절차권이 침해됐을 때 그때는 바로 손해배상을 이래 청구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절충설에 가까운 입장,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이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단계를 나눠가지고 이래 써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시훈 교수님이 검토에서는 절충적으로 이래 보시면서 병합을 제기합니다, 그죠? 병합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심을 제기하면서 통상 민사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비판합니다. 그죠? 판례가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냥 그 부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써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냥 안을 제출한 거잖아. 안을 제출했으니까 검토를 해놓고 다시 판례가 그걸 비판하고 있다 이러면 이 검토를 왜 한 겁니까? 이게 이상한 검토를 하고 있는 그 꼴이 이랬다니까 그 판례를 거기서 쓰면 안 된다고. 병합 부분에서 나오는 재심의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걸 부정하는 그 판례의 태도는 그거는 병합이 나왔을 때 쓰는 거고요. 병합이 나왔을 때 쓰는 거고 오늘 검토에서는 쓰지 말라고. 오늘 검토에서 그걸 검토를 그 병합을 하자 이렇게 병합을 제기하도록 하자 이래 해놓고 다만 갈로 잃어서 판례는 반대 뭐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건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 검토 자체가 뭐 해결을 하자는 말입니까? 안 말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병합으로 제기하자 끝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 마무리 지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구도로 이래 잡아주고 판례가 워낙 중요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A급으로 잡아가지고 이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 기억하시고 오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번요. 7번. 오늘 문제. 이게 빌리사 2001년 기출문제입니다. 빌리사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되었던 논점이고, 변론 종결로의 승계인과 관련되는 그 사례 문제가 이래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이래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갑은 자기 노트북 컴퓨터를요 을에게 팔면서 매매 대금은 3개월 후에 이래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3개월이 지나도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요 노트북 컴퓨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을은 위 소송의 사실시험 변론 종결 후에요 위 노트북 컴퓨터를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병한테 팔아서요 현재 노트북 컴퓨터는 병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줄이 어디 돼야 되는지 아시죠? 변론 종결 후에요. 변론 종결 후에 병한테 넘겨버렸다는 거 이게 밑줄이 되셔야 되고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소송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병한테 미치는가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히려 이래 문제가 제한돼 있어. 어떻게 제한돼 있냐 그러면 일단은 기판력 저촉 문제를 묻는 게 아니야. 아직 기판력 저촉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판결의 기판력이 얘한테 미치는지 즉 주관적 범위에 국한되는 문제 스타일로 이래 출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판력에 저촉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래 문제가 되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 후소 제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후소 제기가 된 게 아니야. 아직 후소 제기가 된 게 아니고 그냥 기판력 자체가 지금 소송은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이걸 소송을 제기한 걸 가지고 근데 물건은 지금 여기가 있더라 이 말이거든. 노트북 컴퓨터는 여기가 있으니까 이 판결을 가지고 여기에 미치느냐 이 말이거든. 얘한테 이래 미칠지 그 부분을 묻는 거니까 주관적 범위에 국한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이래 먼저 이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갈루를 하나 열었는데, 이거는 제가 임의로 집어넣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본 시험에서는 이게 없더라고. 이게 없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논점을 이래 찾아낼 수 있을까가 이래 문제되게 되는데, 뭐냐, 그러면, 이 실전에서 이게 출제했던 그 사람도 이것까지 전제해가지고 이래 출제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가지게 되는데, 사법시험에서는 민법이 2차로 들어갑니다. 2차로 이래 들어가는데, 변리사 시험에서는 2차에 없어요. 민법이. 1차에만 있고 객관식에만 있고 민소만 2차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하고 동일한 구조로.
처리가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병이, 해제 후에 제3자거든. 해제 후에 제3자니까,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도 들어가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거든. 동사는 그냥 인도만 받으면 해제 후에 제3자가 돼버립니다. 해제 후에 제3자가 돼버리고, 또, 해제돼버리면 얘는 무권리자가 되거든요. 그 소금 부여가 돼버리니까 무권리자인데, 근데 무권리자가 그 동산을 팔아버렸을 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민법상 제도가 있거든. 그게 선의취득이라는 이래 제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논점까지 이래 검토해달라는 걸 과연 이 문제에서는 물었을지가 좀 의구심은 되는데, 일단은 그 모든 그 해설집에는 이걸 다 검토를 해놨더라고. 왜냐하면 사법시험에서는 그 선의취득이나 해제나 이런 것들이 민법 2차에서 검토가 되거든요. 검토가 이래 되어지니까 그런 그 문제가 되는데, 그 혹시나 그 해설을 그래 해놓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그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래 알아서 써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가 제가 임의로 이래 집어넣어놨습니다. 선의취득 요건을 이래 충족했다는 말은 임의로 충족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변론 종결